더 필요한 물품이 있나 점검하면서 아내는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어깨를 들썩이기도 했다. 그녀의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 차 보였다. 아내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막 나서기 전에 갑자기 나한테 다가와 볼에 뽀뽀를 했다. 입술이 촉촉했다. 향긋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평소 아내의 행태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다. 그만큼 오늘 아내의 기분은 들떠 있었다. 당신 혼자 두고 가는 게 좀 그렇다. 아내는 해맑게 웃었다. 아내의 몸짓이 무척 가벼워 보였다. 잘 다녀오라는 투로 나는 한 손을 들었다 내렸다.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구두발 소리가 희미해지고 엘리베이터 소음이 아주 미세해져 갈 때까지 나는 현관에 서 있었다. 세상이 텅 빈 것 같았다.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번에는 직감이 들었다. 지난번에는 그래도 의욕만 생겼지만 이번에는 분명했다. 주먹으로 신발장을 쳤다. 이젠 지쳤다. 더 이상 참는 게 힘들었다. 기대할 게 없었다. 심한 배신감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살아서 이토록 숨을 쉰다는 게 고통스럽다니. 자괴감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몸을 가누기 어려울 만큼 허탈하고 맥이 풀렸다. 텅 빈 거실을 바라봤다. 혼자라는 게 절실히 느껴졌다. 중학교 친구들만 모이는 거야. 너무 오랜만이라 만난다는 게 꿈 같아. 어제 저녁 아내는 하룻밤 자고 올 거라고 했다. 어디를 가느냐고 물었더니 그냥 가까운 데 간다고만 했다.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되었나? 하늘도 무심하다. 비극은 나의 운명인가? 왜 하늘은 어릴 적부터 나를 괴롭히는 건가? 나를 낳은 여자는 계모임을 하던 놈과 눈이 맞아 야반도주를 했다. 갓젖을 떼지도 못한 어린 자식을 방치한 채 욕정에 끌려 자출한 생모가 또 원망스러웠다. 책임도 못 질 자식을 왜 낳아서 이토록 인생을 끝까지 괴롭게 만들었나. 아마도 그래서 내가 자식 낳기를 원치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 점에 대해선 아내도 같은 심정인 듯 했다. 철저히 피임을 하던 아내를 보고 그것을 알았다. 아내의 화사한 모습이 어른거렸다. 도대체 그놈은 어떤 놈인가? 어떻게 생겨먹은 놈인가? 혹시 내가 얼굴이라고 본 적이 있었을까? 여자 하나 제대로 간수도 못하는 나 같은 놈보다야 몇 배 더 잘났겠지. 아내보다 키가 작은 나보다야 훨씬 클 것이다. 덩치도 우뚝하고 남성의 심볼도 더 크겠지. 아마 그럴 것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학벌도 더 좋겠지. 그렇지 않고서야 아내가 저토록 좋아라 할까. 내 자신이 무척 초라해졌다. 자격지심에 몸서리가 쳐졌다. 글쎄, 듣기로는 남의 가정을 파탄내는 놈들 치고 변변한 놈들 없다던데 그걸 위안이라도 삼아야 할까. 그렇다 해도 그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인가.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추슬러 간신히 소파에 가서 앉았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커튼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있었다. 사실 아내가 다시 직장 생활을 다시 하기 전까지는 그녀의 변화를 몰랐었다. 그런데 직장에 다니기 시작한 1년 동안 아내는 밖으로만 돌았다. 집에 있는 시간은 잠만 잘 때뿐이었고 가끔 모임이니 출장이니 명목으로 외박도 찾았다. 누구든 배우자가 빈번하게 외박을 하면 당연히 의심하게 되지 않겠나. 나라고 해서 유난히 민감한 성격이라고 할 건 아니라고 본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아내의 행동에 의심이 가기 시작한 것은 이미 1년 정도 된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혼자만의 망상으로 끝나길 바랬다. 나의 착각이길 간곡히 기원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내가 하는 일에 더 집중했다. 때로는 야근까지 챙겼다. 아내와 나는 서로 얼굴만 간단히 보고
출근하는 게 반복되었다. 서로 뭘 물어볼 일도, 궁금한 일도 없었다.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서는 아내가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와 주기를 간절히 바랬다. 간혹 아내에게 말을 붙이면 퉁명스럽고 때로는 짜증부터 내는 게 다반사였다. 어떤 때는 내가 하는 말의 취지를 잘못 듣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당혹감에 나는 풀이 죽었다. 될 수 있는 한 아내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두단히 애를 썼다. 그런 나의 노력은 아내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이런저런 핑계로 거짓말을 아주 쉽게 하는 게 느껴졌다. 휴일 때마다 외출을 했다. 최근 1년 동안 단 한 번도 휴일을 함께 지낸 일이 없었다. 나 오늘 친구 만나러 나가. 내일 엄마한테 갔다 올 거야. 당신도 바람 좀 쐬고 그래. 요즘 날이 얼마나 화창하냐고. 만나는 친구들도 다양했고 모임도 가지각색이었다. 근래에 등록했다는 문화강좌는 사진이라면서 일제 DSLR 카메라와 렌즈 등 사진 장비를 2천여만 원 할부로 구입하기도 했다. 사진은 장비빨이라며 마치 사진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했다. 마침 사진은 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취미생활로 하고자 했던 분야다. 그래서 함께 등록해서 사진 찍으러 같이 다니며 좋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아내는 즉석에서 바로 손사래를 쳤다. 당신은 그런데 소질 없어. 딱 보면 알아. 당신은 생각이 너무 경직돼 있고 구태스럽다고 했다. 사진은 창작이고 예술이라며 나한테는 예술가적 면모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녀와의 대화는 꼭 그런 식으로 내달렸다. 결론은 어떻게 해서든 나를 부정하는 일이었다. 그러니 대화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다. 아내의 말투는 쉽게 격앙됐고 감정 폭발이 잦았다. 그녀의 말 속에는 항상 남편인 나에 대한 경멸이 도사리고 있었다. 보잘데기 없는 남자라는 인식을 강요하는 듯 했다. 실제로 아내는 나보다 월등히 공부를 잘해서 소위 명문대를 나왔다. 말을 화려하게 하는 건 아니나 논리적이고 핵심을 찌른다. 그녀의 말은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있다. 그만큼 복심을 깔아두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녀를 알기 위해선 그런 중의적인 복심을 잘 꿰뚫어 봐야 한다. 아내가 나를 무시하고 바깥으로 나돌 때마다 나는 무던히도 참아왔다. 결혼 전 2030년 서로 다른 환경, 다른 조건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다. 서로의 차이가 어디 한두 가지겠나. 갈등은 당연히 있을 것이다. 그걸 서로 용인하면서 맞춰가야 한다는 일념에서 내 자신을 다독거렸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내는 내게서 더 멀어져만 갔다. 그러면 나는 또 한 걸음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나의 아버지의 결혼 실패를 뒤따르고 싶지 않았다. 그게 제일 강렬했다. 어떻게 해서든 파국만을 막아야 한다는 심리가 작동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 어설프게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의문이 들기도 했다. 오히려 나의 이런 비겁하고 불분명한 태도가 아내를 더 밖으로 나돌게 만든 건 아닌가 걱정도 되었다. 하지만 막상 아내의 냉담한 표정을 대하고 나면 무슨 말이든 조심하게 되었다. 나는 소심해졌고 아내는 더 대담해지는 양상이 고착되어 갔다고 할 수 있었다. 지난 날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고생했다고 빈말이라도 자주 해주었다. 내 복장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썼다. 와이셔츠 세탁이 안 되었을 때는 안절부절 걱정했고 내 눈치를 보기도 했었다. 나는 그런 아내를 믿고 급여 통장과 도장 그리고 가게 운영을 전적으로 맡겼던 것이다. 아내는 크게 사치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검소한 듯 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 낮에 아내는 주로 뭘 하고 있었을까 궁금해졌다. 육아를 한 것도 아니었는데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마저도 흐릿했다.
원래 아내는 결혼 전까지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나와 결혼 직전에 바로 퇴사를 했다. 그러던 아내가 뜻밖의 3년 만에 다시 회사에 복직하게 되었다. 상상도 못했었던 일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 자세한 경위를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출근 며칠 만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다. 정장도 한꺼번에 여러 벌 구입하고 특히 신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다양한 컬러, 파격적인 모양들이 눈에 띄었다. 어느 날인가 색깔이 좀 그렇지 않냐고 했더니 패션에 대해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타박을 했다. 그녀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그 돈을 어떤 용도에 많이 사용하는지 나는 전혀 알지를 못했다. 물어볼 생각도 못했다. 그러고 보니 가장 변한 건 이전과 달리 휴대폰을 손에 달고 있었던 점이었다. 그랬다. 휴대폰은 그녀와 일체였다. 샤워를 할 때도 가지고 들어갔다. 식사할 때도 식탁 위에 엎어놓았다. 잠을 잘 때도 베개 속에 집어넣고 잤다. 물론 처음엔 그런 점에 대해 의심이 들기도 했다. 그렇지만 직장 생활을 하게 돼 긴장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일부러 더 무관심한 척했다. 그 모든 걸 의심하다가는 내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길 것만 같았다. 아, 그리고 더 큰 변화가 있었다. 아내가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 이래로 단 한 번도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다. 다가가면 피곤하다거나 내일 일찍 출근해야 된다고 긍을 돌리기 일쑤였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그 역시 직장일로 긴장감이 심해서 그럴 것이라고 너그럽게 받아들였다. 간혹 내가 이 여자와 부부인지 실감이 나질 않았다. 낯설고 거리감이 있는 전혀 알 수 없는 모르는 사람 같기도 했다. 정말 그녀에 대해 내가 아는 건 뭘까? 아는 게 있기는 하나 왜 갈수록 아내가 어색해지고 때로는 불편해지는 걸까? 그녀에게 가정이란 뭘까? 모든 게 안개가 낀 듯 흐릿했고 아득하기만 했다. 의욕은 꼬리를 물고 이어져 내 정신을 피폐시켰다. 언제였던가 장모님이 스치듯 한 말이 떠올랐다. 남자는 모름지기 관대하고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인가 나는 관대해지려고 애를 썼다. 아니, 관대한 척 했다. 가능한 아내의 이상한 행동들을 포용해 주려고 나름 노력했다. 그러나 그게 관용이 아니라 무책임한 방치였음을 나중에 깨달았다. 후회는 늦게 오는 법이다. 아내가 여행을 떠난 그날 밤이 깊어지자 혼미했던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먹은 게 없었다. 진이 다 빠져 화장실에 갈 기력조차 없었다. 사위가 적막했다. 아내가 쓰는 작은 방문이 열려 있었다. 아내의 형상을 한 귀신이 나올 것만 같아 한순간 섬뜩했다. 내 아내인데 이렇게 무서워서야 어떻게 산단 말인가. 비참한 일이다. 나는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순번을 매기면서 한 가지씩 적어내려갔다. 머릿속은 이미 명료해졌다. 그래, 모든 게 끝났다. 그 확신이 오늘 들었고 그것을 확인하는 일만 남았다. 대응해 줄 거다. 나는 어차피 더 이상의 희망을 찾을 수 없이 나락으로 빠진 지 오래다. 내가 망가진 만큼 그들도 망가져야 공평해진다. 세상에 나한테도 공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니 얼마나 다행스런 일인가. 철저한 응징. 그것은 나의 아버지도 못한 일이었다. 평생 가슴속에 응어리 진 상처를 품고 살아가신 아버지가 불쌍했다. 자식을 버린 인간은 죄를 지은 것이고 벌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생모라는 여자는 그렇지 않았다. 또 씨가 다른 자식들을 낳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건 너무 불공평한 것이다. 그 바람난 여자가 저질러 놓은 상흔은 여러 사람을 괴롭혔고 그들의 평생을 압박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더러운 씨를 남기지도
불공정한 게임을 시작한 그들에게 평화를 남겨 두지도 않을 것이다.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는 실수가 아니다. 스스로의 선택인 것이다. 내가 앞으로 하는 모든 것의 결과는 아내가 선택한 것이다. 기회는 무수히 줬고 나는 기다렸다. 더 이상 기다리는 건 무의미했다. 이제라도 모든 걸 내려놓고 진심으로 참여한다면 나는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할 용의가 있다. 내가 결의한 것들을 실행하는 중이라도 아내가 용서를 빌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까놓고 보면 인간은 다 불쌍하지 않는가? 수천 년 사는 것처럼 악다구리로 살아가지만 그 얼마나 빨리 늙고 쇠약해지지 않는가? 길어봤자 차 떼고 인생 340년이다. 한없이 앞으로만 나가는 쏜 화살 같은 거다. 이런 고민을 하는 이 순간에도 나는 늙고 그 누구든 늙어 죽어가는 것이다. 그러니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가 있겠나? 죽으면 그만인 것을. 명예, 돈 따위가 무슨 소용있나? 그냥 한 줌의 재인 것을. 그래, 아직도 나는 아내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우선 후배한테 심부름센터 한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다. 즉각 연락이 왔다. 뒤 걱정 없고 출장비도 덤터기 못 씌울 거라면서. 다른 건 아니었다. 그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었던 게 있었다. 아내가 나를 놔두고 다른 사내와 정을 통하는 건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게 사회 통념의 하나다. 나한테 무슨 문제? 세상에 문제 없이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나? 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있을 것이다. 보통 이럴 경우 성생활의 불만족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겠나? 내가 밤일을 열심히 해도 받아들이는 아내의 입장이 되어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부부만의 방식으로 서로 적당선에서 일치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조차 성에 차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다. 그래서 불륜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경제적 여유의 문제일 것이다. 이전의 결혼 초 공무원 생활할 때에 비하면 지금은 거진 3배 이상의 돈벌이를 하고 있다. 솔직히 간통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자주 할 수 있지 않겠나? 당장 끼니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간통은 하나의 호사일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엔 뭐가 있을까? 아니, 꼭 뭐가 부족하고 불만족해서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 건 아닐 것이다. 불륜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우연히 의도치 않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것 역시 평소 짜릿한 불륜을 어느 만치 동경하지 않고서는 있기 힘든 일이다. 인간의 원초적 본능으로 말하자면 불륜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로망일 수도 있겠다. 남이 저지르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불륜하면 가장 떠올리기 쉬운 게 스릴일 것이다. 자기의 배우자의 눈을 피해 다른 사람과 섹스를 한다는 스릴과 서스펜스가 그들의 감정에 더 이입되었을 것이다. 웃긴다. 불륜이 스릴과 서스펜스라니. 그러나 그건 명확한 현실을 말한다. 스릴이 없다면 그냥 섹스만으로 사람들이 불륜에 빠진다고 믿을 것인가? 불륜의 섹스가 더 달콤한 것은 스릴 때문이다. 그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불륜은 그래서 낯선 것에 대한 호기심이기도 한 것이다. 지금 내 아내가 이 순간에도 나한테 용서를 빌지 못하는 건 바로 그 스릴 때문이다. 나를 속이고 내 눈앞에서 저지르는 파행의 몸짓이 묘한 재미를 주는 것이리라. 그러니까 나를 속여먹는 게 재미있다는 말이다. 내가 모르면 모를수록 아내의 파행은 더 위험 수위로 올라올 것이다. 더 대담해지고 더 노골적으로 내 주변에서 자행될 것이다. 그래서 그 순간 자신이 나를 이겨먹고 나를 짓밟는 승리감을 느끼는 것이다. 만약에 나를 여기에 놔두고 아내와 그 상간자가 이국으로 날아가 마음껏 불륜을 즐기라고 하면 지금 같지는 않을 것이다. 금세 지겨워지고
금세 소원해질 확률이 높다. 그래. 그 점을 나는 노릴 것이다. 내 눈앞으로 그들의 쾌락이 고조될 그 시점으로 그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피사체를 주민하는 건 그녀가 아니라 나다. 우리 둘의 삶에서 내가 연출가이자 주인공이 될 것이다. 내가 허위로 출장을 핑계로 집을 비웠을 때는 지금부터 준비하는 일들이 전부 완료돼 있을 것이다. 예전에 구입해둔 USB 형상의 녹음 장치를 찾았다. 안방 침실 아래에 부착해 놓았다. 그리고 이전에 사용했던 휴대폰의 카메라 렌즈를 통해 거실을 촬영할 것이다. 그림 액자 하나에 구멍을 내고 그 뒤에 휴대폰을 테이프로 부착해 놓았다. 아내의 차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 놓고 휴대폰으로 탐지할 수 있게 했다. 블랙박스는 즉시 스크린해서 특이한 영상은 다운로드했다. 나 내일부터 2박 3일 일본으로 출장 갈 거야. 나는 식탁에서 차를 마시면서 말했다. 갑자기 출장? 아내는 뜬금없다는 투로 물었다. 의뢰인이 제일 교포인데 몸이 불편한 고령인가 봐.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수임 작성하고 자료 확인 작업을 현지에서 해야 할 것 같아. 아내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당신 좋겠다. 지금 일본에 벚꽃이 한창일 텐데. 나는 일하러 가서 그럴 시간은 없어. 나는 엄격한 듯이 대답했다. 아내는 그 시간에 하루 나를 잡아 봄맞이 대청소를 하겠다고 했다. 밝은 표정으로 진심인 듯 했다. 사실 그동안 내가 너무 바빠서 집안일에 소홀했잖아. 소홀은 뭐 직장 생활하는 부부들 다 똑같겠지. 그래? 당신이 이해해주니까 마음 편하다. 오랜만에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다. 평소 이처럼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갈 소재를 많이 찾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제 무슨 소용인가? 나는 다시 독하게 마음을 다졌다. 그날 저녁 나는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아내는 주로 식탁에 앉아 있었다. 주방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했지만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다. 그냥 휴대폰만 쳐다보고 어떤 때는 뭔가 자판을 두드리기도 했다. 아내의 문자치는 속도는 요즘 중고생들만큼 빨랐다. 양손 엄지로 휴대폰을 치는데 손놀림이 현란해 보였다. 그건 평소에는 몰랐다가 최근에 안 일이었다. 오늘 보니까 필요에 의해 배운 솜씨일 것이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궁하면 다 배우게 돼 있다. 뭔 일이 많나 보네. 내가 물었다. 아내는 흠짓 놀란 듯 하더니 아니야. 회사 동료들이 뭘 물어보길래 그녀는 잠시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출장 가면 혹시 도중에 돌아올 일은 없어? 그럴 일이 뭐 있겠어. 현지에서 일하는 거라 시간이 필요하면 더 필요했지. 그렇구나. 나는 나는 일부러 더 명백하게 확언해 줬다. 아마 하루 정도 더 있으면 더 있었지. 중간에 오지는 못할 거야. 아내는 이내 고개를 끄덕거렸다. 안심이 된 모양이다. 참. 나 골프 좀 배우려고 연습장 했어. 아내는 깜빡했다는 투로 말했다. 골프. 지금 사진도 배우고 있다며. 요즘 골프 못 치면 사회에서 대접 못 받아. 당신은 왜 골프도 안 해? 머리가 다시 아파오기 시작했다. 우리 이런 얘기 말고 좀 재밌는 얘기하면 좋겠는데. 내가 말했다. 그의 아내는 피식 웃으면서 아니, 가족끼리 뭐 특별히 재미난 게 있을까? 그날 밤 아내는 몇 번인가 휴대폰을 들고 거실을 서성거렸다. 이른 새벽 나는 아내가 깊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그녀의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지문인식으로 잠겨져 있었다. 곤히 잠을 자고 있는 그녀의 엄지 손가락에 휴대폰을 대고 잠금을 풀었다. 거실로 나와 오늘 좀 전에 보낸 메시지부터 살펴봤다. 예상한 대로였다. 빨리 보고 싶어. 내일 오전 10시경 가면 되겠네. 응. 빨랑 와.
네 남편도 출장 갈 때가 있네. 잘 됐지. 우리를 위해 오 하나님 감사해요. 나는 손을 떨었다. 심장 소리가 다 들리는 것 같았다. 입술을 꽉 깨물고 메시지를 노트북에 복사해놨다. 상대의 이름은 강인수였다. 혹시나 해서 아내 회사의 직원 명단을 확인해봤다. 아내와 같은 회사의 부장직급이었다. 휴대폰 갤러리를 눌러봤더니 거기에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 아내보다 키가 한 뼘 정도 더 크고 가름마를 가운데로 가르고 어깨가 떡 벌어져 보였다. 아내가 깰까봐 전전긍긍하며 사진을 스크롤해봤다. 마음만 먹었으면 이보다 더 빨리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사태를 짐작한 지 이미 오래다. 그런데도 나는 미루면서 아내를 기다렸다. 그녀가 직접 나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했다. 또 그것만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하지만 아내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나를 속였고 갈수록 그 정도가 넘었다. 아이의 앞에서 대놓고 이런 쌍스런 문자질을 하고 있었다. 얼마나 나를 웃기게 여겼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얕잡아 봤으면 남편이 버젓이 앞에 앉아 있는데 이런 음탕한 짓을 했는가 말이다. 분노가 치밀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래, 끝까지 가자. 복수심처럼 인간을 강인하게 만드는 건 없을 것이다. 누구든 일상이 따분하고 나태해질 때 어떤 대상을 향한 복수심을 불태우며 초인처럼 강력해질 것이다. 부글부글 끓어 넘치는 복수의 열망은 내 온몸을 핏빛으로 바꿔 놓았다. 뭘 못할 게 있겠나. 다음 날 아침 나는 캐리어를 꾸려 일찍 집을 나섰다. 아내도 화장을 마치면서 출근 준비를 끝내가고 있었다. 나는 더 빨리 나가려고 서둘렀다. 잘 다녀와. 아내가 말했다. 입가에 은근히 미소가 배어 있었다. 나는 미리 렌트한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잠시 후 골목길 어귀에서 아내의 차가 나가는 걸 보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다. 얼른 아파트로 올라가 침실과 거실 쪽 그림 액자를 살펴봤다. 잘 작동이 되는 있는지 확인했다. 아내가 쓰는 작은 방으로 갔다. 옷장에 걸린 옷마다 전부 뒤졌다. 몇 가지 영수증과 명함 등이 나왔다. 한 장은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이었다. 어디 있는지 모르는 호텔이라 촬영을 하고 검색해봤다. 위치를 확인했다. 화장대 서랍에서는 색깔이 전부 다른 메모지가 제멋대로 구겨져 있었다. 어떤 건 약도가 어설프게 그려져 있었다. 어떤 건 은행 통장 번호 같은 게 적혀 있었다. 있는 그대로 촬영을 했다. 그동안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던 방이었다. 별 호기심도 없었고 또 들어가는 게 다소 멋쩍기도 했다. 오늘 처음 그녀의 옷장을 열어보고선 놀랬다. 보기만 해도 명품이라는 옷들이 빼곡했다. 특히 나는 그녀가 거드를 착용한다는 걸 처음 알았다. 속옷은 정말 처음 보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동안 관계가 없었으니 모르는 게 당연했다. 아내의 취향이 독특하다는 것도 알았다. 일본 성인물에 자주 등장하는 옷가지와 비슷한 느낌이었다. 내가 아내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았구나 생각이 들었다. 한 집에 살면서 이렇게나 모르고 살았다니 나도 참 무심한 인간이긴 하다. 그래서 그랬을까? 내가 소원해서 아내가 바람이 난 것인가? 그렇게 통상적으로 말하지 않나? 남편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아내가 바람을 핀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핑계가 될 수 없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그토록 다정다감하게 살고 있다는 말인가. 내 주변만 해도 그렇지 않은 게 다반사인데 그들 대다수도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건가. 그렇다면 세상에 믿을 게 뭐가 있을까? 인간을 못 믿어 강아지들이 인기가 더 생긴 건가? 내가 아내한테 길들어져 살았다면 지금 이런 괴로움은 애시당초 없었을 것을.
내가 내 처지를 모르고 너무 많은 걸 요구한 탓일까? 아내처럼 미인을 얻으면 그 대가는 충분히 지불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인데 이인은 얼굴값을 한다는 옛말들이 맞는 것 같아. 지금이라도 복수심을 버리고 아내를 받아들여야 옳을까? 미인을 얻어서 그에 감사하고 불충분한 것도 인내해야 하나? 아내와 길을 걸을 때 주변의 눈들이 아내를 훑어보는 것을 바라보는 낙으로 보상받고 살아야 하나? 그 한순간의 으쓱하는 기분을 내 평생의 우울하고 바꿔야 한다면 그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 그래, 누구나 우쭐하고 싶지만 그 순간을 위해 사는 건 아니지 않나? 우리는 늘 현재에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사는 것이다. 오늘이라고 생각한 순간은 이미 가버린 것이다. 앞날에 대한 희망이 없을 때 우리는 얼마나 힘들게 살게 되는가. 비록 오늘이 괴로워도 내일을 기약할 수 있다면 그 모든 역경도 이겨낼 수 있지 않나. 결혼 생활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면 괜찮을 수 있겠다. 하지만 세상 만사가 천편일률적으로 이뤄지는 게 어디 있나.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다양한 욕망과 욕구가 있는 것을 어떻게 단정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아내가 오늘을 생각지 않고 내일을 바라본다면 우리 둘의 관계는 지금과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녀는 쾌락에 눈이 멀어서 앞날에 대한 불운을 예상치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여자를 내가 오로지 용서해야 한다면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 그래, 내가 내 자신도 못 믿는 지경인데 어떻게 낯설기만 한 아내까지 믿기를 바라겠는가. 그날 저녁 나는 회사에서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했다. 아내의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 추적기를 탐색했다. 아내는 내가 집을 비운 첫날 퇴근 후 속초에 가 있었다. 대략 내가 알 만한 장소가 생각났다. 나는 신속히 움직여 따라갔다. 그곳은 신혼 초 두어 번 아내와 갔던 방갈로였다. 바닷가에 위치해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을 잘 수 있어서 좋았던 기억이 났다. 내가 도착했을 때 방갈로 앞에 2대의 차가 주차돼 있었다. 그중 아내의 차도 있었다. 둘은 2층 베란다에 나와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나는 그들 쪽으로 숨죽여 다가갔다. 아래층 입구에서 보니 둘의 모습이 선명히 보였다. 아내는 검은 색 거드를 입고 상의는 완전히 노출한 채였다. 그런 복장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낯설고 거리감이 들었다. 전혀 다른 여자같이 느껴졌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에 묻혀왔다. 네 남편은 그렇게 쳇바퀴 돌듯 살면 갑갑하지 않대? 글쎄 말이야. 원래 그렇게 사는 게 습성이 된 것 같아. 강인수는 나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았다. 너처럼 멋있는 여자를 아내로 둔 건 행운이지. 웃기는 자식이야. 아내가 강인수 어깨에 고개를 기댔다. 남편 얘기하면 가슴이 답답해져. 그 사람과의 결혼 생활이 후회돼. 강인수가 말했다. 나한테도 책임이 있어. 그때 당신은 나도 공황이 왔었지. 당장 것부터 났었던 거야. 알아. 그래서 나도 당신 말대로 회사를 그만두고 미안하다. 강인수가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알아. 내가 왜 모르겠어. 다 지난 일이야. 중요한 건 우리 둘이 지금 만난다는 거야. 그들의 말을 듣고 있던 나는 또 울컥했다. 나만 이렇게 외롭게 사는 건가? 간간히 파도가 치고 나가면서 해변에 하얀 거품 자국을 남겼다. 한적했다. 둘의 모습을 사진 찍을 수 없어서 녹음을 했다. 곧이어 그 둘이 격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더니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얼른 2층으로 올라가 방이 있는 난간으로 돌아가 봤다. 작은 창문이 열려 있었고 그곳을 통해 방 안의 모습이 조금씩 보였다. 둘이 키스하는 장면들을 향해 휴대폰을 연신 손가락을 눌렀다.
그리고 나는 서울로 돌아갔다. 아내 회사 앞으로 가서 강인수가 퇴근하는 걸 기다렸다. 너무 맹목적이지만 잠복해 있었다. 저녁 7시경 많은 사람들이 빌딩에서 몰려 나왔다. 지하 주차장에서도 차들이 한 대씩 나오기 시작했다. 차 한 대마다 쌍안경으로 강인수의 얼굴을 찾아봤다. 30분 넘게 기다렸는데 못 찾았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집으로 가봤다. 주차장에는 아내의 차가 이미 와 있었다. 이상하다. 내가 왜 아내를 못 봤을까? 다른 출구가 또 있었던가? 내 아파트에 불이 들어와 있었다. 혹시나 해서 멀리서 계속 관찰하고 있었다. 그 순간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 모습 하나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 통상 아내가 집에서 편하게 입는 색깔이 전혀 아니었다. 일단 거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보이는 쪽으로 움직여 살폈다. 분명히 남자였다. 맞다. 강인수 그놈이 맞을 거다. 확신이 들었다. 예감이 맞았는데 기분은 낭떠러지기로 나뒹구는 것 같았다. 갑자기 토하고 싶어졌다. 먹은 것도 별로 없어서 백가죽이 등에 붙은 듯 했다. 헛구역질이 계속 났다. 한 곳에 오랫동안 주차할 수 없어서 일단 차를 돌려 가까운 모텔에 들어갔다. 너무 피곤해서 나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졌다. 다음 날도 강인구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 어제 아내를 만났으니까 오늘은 귀가할 것 같았다. 하지만 또 아내를 만날 확률도 높았다. 7시경이 되어 퇴근하는 강인수의 차를 발견했다. 머리 가운데를 가르마 타서 눈에 띄었다. 따라갔다. 테헤랄로를 달리더니 수서 쪽으로 꺾었다. 수서 입구에서 유턴하더니 어느 빌라촌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추리닝으로 갈아입는 그놈이 차를 타고 나오는 게 보였다. 속도를 내 우리 집 방향으로 달렸다. 급했던 모양이다. 저토록 서로 사랑하고 원하면 함께 살아야 하질 않나. 그런데 왜들 각자 배우자들을 놔두고 뭔 짓을 하고 있는 건가. 마음 같아서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놈의 턱을 깨버리고 싶었다. 저놈도 아내처럼 지금 자기 배우자를 속이는 스릴을 만끽하고 있을 것이다. 은밀한 만남이 주는 그 아찔하고 짜릿한 느낌을 저들은 즐기고 있다. 그들이 느끼는 저 스릴이 나에게는 모멸감을 주었다. 내 집에서, 내 침대에서 저들이 유욕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각자 배우자를 속여 먹었다는 묘한 쾌감을 즐기는 것이다. 그 쾌감에서 저들은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리라. 내일 죽어도 좋다는 기분일 테지. 저들도 자신들의 모험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당장 죽어도 좋은 게 지금의 저들의 쾌락이다. 지구상의 동물 중에 섹스를 즐거움으로 갖는 건 인간뿐일 것이다. 특히 저들처럼 남의 무지와 배반을 이용해 섹스의 쾌감을 극대화하는 잔혹함은 인간에게만 유일한 것이다. 얼마나 무섭고 더럽고 잔인한 게 인간 아닌가 말이다. 유명한 어느 작가가 그랬다. 인간의 섹스는 잉여의 낭비, 저주의 몫이라고. 존재의 연속성을 구현하기 위해 자신들을 불사르는 밤의 향연. 그것이 성적 환타지인 것이다. 그런데 저들이 만약 돈도 없고 당장 끼니를 걱정하는 처지들이었다면 지금 죽어도 좋다고 저지랄들을 할 수 있을까? 잉여, 남아도는 게 있어서 그 에너지를 섹스로 태워 성적 황홀경을 느끼는 것이다. 아내는 내가 힘들여 번 돈으로 성적 환타지를 충족하고 있는 것이다.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이틀 동안 촬영된 영상 등을 확인해야 했다. 나는 서둘러 거실, 카메라와 침대 밑에 녹음기를 꺼냈다. 아내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다. 통화를 넣어봤다. 도착했어. 나 오늘 회의가 늦게까지 있을 것 같아. 아내가 말했다. 알았어. 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가슴이 흥분되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카메라부터 확인했다. 5배속으로 돌렸다. 한참 동안 그냥 지지직 돌아가더니
이내 거실에 불이 켜지는 동시에 아내가 등장하고 이어서 강인수가 거실로 들어왔다.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아내는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강인수의 품 안으로 파고 들어갔다. 아내의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강인수는 세상을 모두 얻은 것 같은 거만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매일 앉아 있던 가운데 소파에 둘은 쓰러져 키스를 하고 있었다. 아내가 먼저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강인수 놈은 와이셔츠, 단추를 거의 다 풀어헤쳐 놓은 채 그대로 누워 있었다. 그놈의 빨간 줄이 처진 양말이 크로즈업 돼 있었다. 당신도 씻어. 아내가 걸어오면서 말했다. 아내는 젖가슴을 드러낸 채 팬티만 입고 나왔다. 아내의 육체미가 그렇게 멋있게 보인 적은 없었다. 놈은 몸을 일으키더니 두 팔을 벌려 아내를 받아들였다. 나는 손이 바르르 떨려서 카메라를 들고 보기 힘들었다. 호흡이 가파르고 심장 소리가 들려왔다. 아내가 또 짐을 꾸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3박 4일 제주도로 회사 창립 기념 세미나 겸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이었다. 아내와 그놈의 짓거리를 다 보게 된 후부터 아내의 얼굴을 더 직접 볼 수가 없었다. 죄 지은 건 아내인데 왜 내가 위축되는 건지 모를 일이었다. 아내를 보면 당당해 보이고 그런 아내한테 나는 뭔지 꿀리는 게 있는 듯 느껴졌다. 그녀가 그놈 밑에서 황홀해하던 모습이 자꾸 오버랩되어 아내를 쳐다보기 힘들어졌다. 그건 아마도 아내가 내가 알고 있던 여자가 아니라 전혀 다른 여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낯설어서 그럴 것이다. 그게 아내의 본연의 모습일까? 모를 일이다. 이번 아내의 여행은 나와는 마지막이 될 것이다. 얼마나 기다린 날이었던가. 먼저 내 통장의 잔액을 한 통장으로 현금으로 전액 인출했다.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의아스런 표정을 잠시 짓더니 재차 반문했다. 현금으로 전액 찾으시는 거지요? 네, 직원은 신분증을 요구해서 찬찬히 확인하더니 작은 액수가 아니라서요. 어떻게 드릴까요? 5만 원권으로 전액 주세요. 그리고 아내 신용카드로 지출되는 통장 역시 잔액을 0원으로 해뒀다. 이날도 아내는 신바람이 났었다. 콧노래가 나오고 가끔씩 후렴을 넣기도 했다. 상의는 하얀 티에 청바지 모습이 산뜻했다. 육감적인 몸매가 그대로 드러났다. 보통 거리에 나가면 내가 자랑스러워하던 복장이었다. 아내는 내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뭘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를 것이다. 그동안 내가 속았던 것만큼 아내도 속을 것이다. 아니,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다만 모른 척 했을 뿐이다. 다만 의무는 최근 1년의 기간을 나는 의심했는데 그게 맞는 건지는 모른다. 그것 역시 알아볼 것이다. 아내가 한 말이 떠올랐다. 내가 둔하다고. 명문대 출신들은 다르다고 했는데 그런 마인드는 장모님하고 똑같았다. 평소 늘 불만인 것의 하나가 출신 대학이었다. 사실 장모님도 모 여자대학교 영문과 출신으로 피아노 개인 교습을 하고 있었다. 아내의 남동생도 카이스트 출신으로 미국 매사추공대에 유학가 있다. 아내의 언니도 소위 SKY 출신이었고 그녀의 남편도 같은 학교 동창생이었다. 듣기로는 장인어른이 고등학교 교편 생활을 하셨단다. 집안 전체가 면학하는 분위기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랬을까? 아내는 똑똑했다. 어눌한 편인 나와는 많이 비교되었다. 장모님은 그런 아내를 끔찍이 아끼고 자랑스러워했다. 자네는 우리 영주한테 잘해야 해. 영주 정도 되면 어딜 내놔도 꿀릴 게 없어. 처가에서는 나를 돈줄로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다. 장모님은 무슨 선물을 드려도 명품이 아니면 미간을 찌푸리셨다. 그래서 선물을 자주 못 드리고 한 번 할 때
크게 건네드리는 편이었다. 선물이라는 게 주는 사람도 부담이 가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받는 사람도 크게 부담되지 않고 그래서 선물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말은 장모님한테는 구태의연할 뿐이었다. 아내는 공항에서 출발하기 전에 전화를 줬다. 마침 토요일이기도 해서 자기는 제주도에 하루 더 있다 올라온다고 했다. 공항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아내로부터 연락이 왔다. 나는 택시비를 결제해 줬다. 그리고 아내한테는 회사 사정으로 당분간 카드 결제가 멈출 것이라고 알려줬다. 그의 아내는 화를 냈다. 아니, 회사 사정 나쁘다고 당장 내가 쓰는 카드 결제까지 안 된다는 게 말이 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뭔가 심상치 않은 미묘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아내는 아무 말 없이 통화를 끝냈다. 아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거실 소파에 있었다. 재밌게 지냈어? 굳은 표정의 아내는 대답도 없이 캐리어를 현관에 그대로 놔둔 채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한참 후 샤워를 마친 아내가 나왔다. 머리를 말리면서 나를 보았다. 내 카드를 어떻게 하겠단 거야? 당장 내일부터 출근해서 써야 하는데. 나는 간단하게 말했다. 당신 카드는 없어? 아내가 황당하다는 투로 물었다. 뭐? 내 카드라니. 언제 내가 당신 카드 이외에 다른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어? 아니, 당신도 회사 다닌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신용카드를 하나도 발급받지 않았단 말이냐? 나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자제했다. 아내가 소파 쪽으로 다가왔다. 이상한 느낌을 받은 모양이다. 당신 이상하네. 네 카드, 내 카드 따지는 것도 그렇고. 나는 말했다. 그렇지 않느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자기 카드 한 장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이냐고. 아내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그래. 그럼 내가 카드 발급받으면 결제도 내가 번 돈으로 하라는 말이야, 지금? 당연한 거 아닌가? 단호하게 말하고 나는 안방으로 가 심부름센터에서 보내온 사진들과 노트북을 들고 나왔다. 아내는 뜻밖의 내 행동에 긴장한 듯 보였다. 탁자 위에 사진들을 펼쳐놨다. 아내는 그 사진들을 한 장씩 들어보더니 안색이 창백해졌다. 입이 벌어진 채 다물지를 못했다. 이거 당신이. 아내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강인수와 아내가 거실에서 관계를 한 장면을 노트북에 씌어내서 눈앞에 들이밀었다. 아내는 끝내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녀의 신음소리가 거실에 가득 찼다. 그녀가 노트북 코드를 뽑아냈다. 그만해. 그만. 아내는 소리쳤다. 그리고 소파에 기대어 흐느끼었다. 나는 어느 때보다 냉정하고 감정을 절제했다.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언제부터 알았어? 그동안 다 알고 있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게 무슨 소용있나? 결과가 이런 것을 가지고. 아내는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다. 허공에 대고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나는 이혼 서류를 넘겨줬다. 그녀는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로 말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거야? 이게 최선의 방법이야? 만약 내가 당신처럼 바람을 폈다면 당신은 나랑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사진을 몇 장 집어들어 아내의 얼굴에 내던졌다. 이런 개 같은 짓거리를 보고서 그때 아내는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봤다. 그래, 좋아. 나도 답답한 이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하고 싶지 않아. 솔직히 말할게. 그동안 함께 살면서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 왜? 내가 언제 당신을 부담을 준 적이 있었어? 경제적으로도 크게 불만이 없었잖아? 아내는 얼굴을 정리하면서 차츰 냉정해졌다. 그녀의 말들이 차갑고 날카롭게 내 폐부를 쑤셨다.
그녀가 말했다. 사람은 살아온 수준이라는 있어. 경제적으로 풍족했다면 그건 당신의 수준에서나 하는 말이야. 그리고 당신은 유머도 없고 낭만도 없어. 마치 열심히 일하는 둔감한 황소 같았어. 내가 둔감한 황소 같았다고? 그래, 당신은 남에 대한 감각이 없어. 오로지 고루한 신념만 가득 찬 사람이야.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답답하다는 듯이 자기 가슴을 쳤다. 그리고 당신과 잠자리도 불만이었어. 배려라는 게 전혀 없어. 거의 일방적이고 의무적이고 획일적이었어. 나는 그 순간에 분노가 치밀었으나 참아냈다. 또 뭐가 있는데? 나는 더 이상 들어주고 싶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배려 차원에서 들어주려고 물었다. 아내는 자존심을 들먹거렸다. 주변의 친구나 지인들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가 너무 빈약했다는 것이다. 그건 돈과 명예로 이루어진 희망이 그것인데 자신은 그것과 너무 먼 거리에 있었다는 것이다. 자신의 그런 대접을 받을 만큼 차차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래서 나는 물었다. 그렇다면 왜 나를 선택했어? 당신이 먼저 결혼하자고 했어. 그래. 그렇지만 그때는 상황이 달랐어. 상황이 달랐다고? 나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다. 당신이 나와 결혼 전부터 강인수하고 그런 관계였다는 거 다 알아. 너는 나와 결혼해서도 그 놈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왔어. 그래, 안 그래? 아내는 순간적으로 놀래서 눈이 커졌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더구나 너는 나와 결혼 전에 이미 강인수의 애를 임신했어. 그리고 강인수의 요구로 애를 낙태했어. 그때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던 거야. 내 말이 맞지? 왜 대답을 못해? 왜 대답을 못하느냐고? 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런 내 모습을 처음 본 아내는 겁먹은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내 눈에 띈 거지. 만만한 놈 하나 찾아낸 거야. 나도 심부름 센터의 조사 자료를 처음 봤을 때는 믿지 못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다. 나를 철저히 속였다는 것보다 더 나를 상심케 한 건 아내가 강인수한테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어떻게 아내처럼 똑 부러지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다. 너는 강인수의 꼭두각시야. 너는 그놈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똑똑하다는 내가 그걸 몰랐다는 게 아이러니하다. 아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한숨만 쉬고 있었다. 더 이상 우리끼리 상처받지 말자. 합의 이혼하는 게 좋겠다 싶어. 너는 나를 능멸했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각오해. 이혼으로만 끝날 수 없어. 그 말에 아내는 흠칫하면서 내 손을 잡았다. 나는 얼른 손을 치웠다. 그냥 우리 이혼하는 것으로 끝내. 당신도 체면이 있고. 체면. 나한테 체면이라는 게 남았다고 생각하니? 아내의 눈은 정말 슬퍼 보였다. 그렇지만 그 속에 든 생각은 나를 더 날뛰게 만들었다. 너는 지금 강인수만 걱정이 되는 거지? 어떻게든 그를 보호하고 싶은 거야. 그렇지. 지금 이 순간까지 너는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 오로지 강인수 그놈만 걱정하고 있어. 정말 웃기는 일이었다. 그토록 사랑할 것이라면 결혼을 하지. 왜 각자 배우자를 만들어 놓고 불륜을 하는가 말이다. 아무리 집안에서 반대를 했다고 이런 개 같은 짓거리를 할 수 있다는 저들의 인식 수준이 역겨웠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지금쯤 강인수의 아내한테 여기 이 자료들이 보내졌을 거야. 아내는 그 말에 그만 눈을 질끈 감았다. 한 줄기 희망조차 바라놓겠다고 내가 말했다. 강인수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알려줬다. 너희들은 고통받아야 해. 법적으로 대응할 일이 있으면 해. 모든 걸 되갚아 줄게.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짐 정리해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그날 장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목소리는 날이 서 있었다. 자네, 이혼 얘기를 꺼냈다고 하던데, 우리 애가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이혼을 그리 쉽게 말하는 건가? 남편이 오죽 못났으면 아내 하나 간수를 못해 바깥으로 돌게 하는가? 이혼보다 그게 더 창피한 일 아닌가? 나는 길게 변명할 마음이 없었다.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장모님은 이후 2번이나 더 연락해 이혼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라고 간곡히 만류를 했다. 평소 나에 대해 탐탁치 않았던 양반이라 할 소리 안 할 소리 마구 퍼붓더니 객구가 없자 지레 멈췄다. 다음 날 나는 강인수의 회사 대표 앞으로 불륜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서 등기속달로 발송했다. 그리고 강인수의 SNS에 접속해 아내와의 불륜 현장 사진을 올렸다. 더불어 법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각오한다고 밝혔다. 사내 게시판에도 사진을 올렸다. 동시에 아내를 변호사 사무소로 불러 이혼 서류에 서명받았다. 아내 쪽에서는 아내의 동창이라는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을 했다. 그는 나에게 아파트 이외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은 5대5 분담을 요구했으나 나는 거절했다. 재산 상태를 확인해봤자 통장에 한 푼도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결국 아내는 나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아파트는 나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했다. 직장을 다녀 1년 동안 번 돈은 모두 아내 자신을 위해 사용했기에 아내는 일체의 금전을 가져갈 수 없었다. 폐물은 미리 처분해 현금화했다. 아내는 자신의 옷과 신발만 가지면 되었다. 며칠 후 강인수와 아내는 회사에서 퇴직 처분 받았다. 또한 강인수는 이혼 소송을 당했고 아내도 강인수의 아내로부터 상간자 소송을 당했다. 강인수와 아내는 원룸을 얻어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이에는 천천히 틈이 벌어져 있었다. 강인수는 아내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아내는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가를 깨닫기 시작했다. 나중에 아내는 병을 얻어 처가로 들어갔다고 들었다. 감사합니다.